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에서 제약바이오를 맡고 있는 허혜민입니다. 금일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상반기 때 썼던 자료와 합산해서 같이 합본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제약바이오 섹터는 워낙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그 규제에 대한 나비 효과들을 이번 자료에 좀 담아봤습니다. 서머리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관세랑 FDA 인력 변화, 그리고 약가 인하 요렇게 이제 분석을 해봤고, 이로 인한 빅파마들의 이제 생존 전략들, 강구책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탑픽은 한미약품이고요. 차선호로는 녹십자, 바이오텍에서는 지아이노베이션 추천드리고 있고, 관심 종목으로는 D&D 파마텍, 인투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화두가 됐던 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의약품 관세, FDA 인력 변화, 그리고 약가 인하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빅파마들과 글로벌 업계에서 가장 화두로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약가 인하이고요. 의약품 관세랑 인력 변화는 어느 정도 투자 심리에 반영이 되고 지금은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를 분석을 하고 있고, 관세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연초부터 계속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기업체들의 많은 대응 방안들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세에 있어서 우선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인데요. 시장에서는 연초에 25% 관세 부과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약품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에서는 8.5에서 10.5% 약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API 그 원료에 있어서는 그 중국, 인도, 유럽에서 대부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세의 영향으로 인해서 약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까요? 요거를 살펴보면 사실은 의약품 무역 적자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24년에 미국의 의약품 무역 적자가 23년 대비 3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무역 적자가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이후에는 이제 유럽에서 수입을 많이 해오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이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역 적자는 제가 알기로는 1위가 아마 자동차, 2, 3위가 이제 의약품 2위 혹은 3위로 알고 있는데, 이 유럽에서 수입을 계속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적자에 이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아일랜드를 보시면 법인세가 아일랜드가 좀 낮기 때문에 13%이고요. 미국 법인세가 이제 25에서 27%, 연방과 주 법인세 합치면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동안은 이제 아일랜드나 유럽에서 생산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더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던 거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의 카드를 사용을 하면서 미국의 투자를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기나 바이든 때에 비해서 2기 때 역사적으로 가장 큰 규모로 대체적으로 다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 화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는데요. 주 요지는 미국에서 생산을 했을 때는 내가 혜택을 줄 거고, 미국 외에 지역에서 생산을 했을 때는 불편하게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국에서 생산했을 때는 승인 절차도 간소화해 줄 거고, 그 환경청,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의약품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건설을 할 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미국 환경청과 조율을 해서 미국 공장 건설을 가속화시키겠다. 왜냐면 이제 리쇼어링을 하겠다, 미국 내에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이거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줬고요. 그리고 반면에 해외에서 생산을 하게 됐을 때는 공장 수수료나 검사비를 이제 올리겠다. 그리고 기습 방문. 그동안은 왜
미국에서는 기숙 방문인데 미국 외 지역은 어쨌든 국가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예고로 방문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왜 미국만 기숙 방문을 하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해외에 생산을 하는 것들도 기숙 방문으로 전환을 할 거고 검사도 강화할 거고 원료 출처, 그러니까 이 원료가 미국에서 생산된 건지 중국에서 생산된 건지 그런 것도 좀 꼼꼼히 보겠다라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미국에 지금 투자를 언급한 회사들은 빅파마들은 이제 웬만한 빅파마들은 대부분 다 대규모 투자를 언급을 했고요. 금액이 달라요. 이전에 바이든 때나 트럼프 1기, 오바마 때는 이 정도로 큰 규모는 아니었는데 릴리가 스타트로 27빌리언, 그러니까 한 35조 정도로 스타트를 끊으니까 그 이후에 투자를 하겠다는 회사들은 최대는 뭐 제인제이 55빌리언, 그러니까 거의 70조 정도 되죠. 로슈도 50빌리언, 굉장히 크고요. 큰 규모로 그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29년 혹은 2030년까지, 짧은 회사는 2028년도 언급을 했고요.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뭐 최근에 머크 그 보고서를 쓰면서도 이제 다뤘는데요. 이런 투자가 쇼잉이냐, 그냥 트럼프의 이제 그 잘 보이려고 그냥 발표만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이 투자 금액을 이행을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 의문이 있었거든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머크는 실제로 리쇼어링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진지하게 타임라인 그 일정도 정해서 미국 내에 투자를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CMO 하는 회사들의 이런 전략의 항우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미국 내에 생산을 결정을 하게 되면 일단 임금이나 건설 예상 비용 시기들이 당연히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론자나 삼성바이오를 비교를 했을 때 단순 비교로는 일단 론자가 임금이 50%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가격적으로는 경쟁력이 있긴 합니다. 그 건설 비용과 시기도 일단 뭐 18만 리터 기준으로 한 1.7배, 2배 정도 되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짓는 뭐 공장 그 부자재 이런 것들도 지금은 관세들이 이제 다른 부자재들도 관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 생산한다고 결정을 했을 때는 예상했던 비용보다 더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가 아직은 결정되진 않았지만 관세가 결정이 되면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저렴할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저렴할지 뭐 이런 것들의 수지타산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들은 일단 주요 업체들은 이렇게 되고요. 미국 내 비중들도 각자 좀 다릅니다. 그런데 주가는 올해 YTD 기준으로 좀 빠져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에는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응 방안도 기업들은 이제 이 관세 얘기가 연초부터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응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어서 보통은 이제 짧게는 1년 혹은 2년치 재고를 미리 확보를 해놓는다든지 관세가 결정이 됐을 때 바로 미국 내 CMO와 그 생산을 가동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사전 계약들을 통해서 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영향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좀 빠지는 기업들도 덜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관세율이 이제 발표가 된다면 이미 투자 심리에는 좀 영향을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쇼링도 이미 많은 기업들이 미국 내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관세 카드를 사용했다고도 볼 수 있어서 오히려 향후에 나오는 의약품 관세는 그리 높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요소들과 제도들이 이제 같이 반영이 되는 거라서 향후에 이제 달라질 수 있지만요.
저의 지금까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은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됐을 때는 이제 약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그 로비 강화 혹은 R&D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요거는 뒤에서 또 약가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력 변화입니다. 관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심리에는 일부 반영이 되어 있고 기업들도 이거에 대한 사전 대응들을 많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FDA 인력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은 그 주요 핵심 인사들이 교체가 됐습니다. 수장이 바뀌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걱정했던 거는 신약 승인 일정의 변화인데요. 그 매년 그 승인됐던 그 수들을 10년치의 평균으로 나눠보면 한 47건 정도가 매년 의약품 승인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이제 그 매년 평균에 좀 미달하는 그런 승인 건수가 예상이 되는데 마침 이렇게 그 FDA 대규모 인력 해고와 맞물려서 4월 누적으로 승인된 것들을 보시면 작년 대비 좀 낮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실제 FDA 인력 변화와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좀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또 보시면 4월에 그 승인 예정일이었던 그 품목들이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조치들이 또 나오고 있어서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것 같아요. 88개의 제약바이오 업체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했던 거를 제가 인용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영향이 있고 좀 걱정이 된다라고 했던 그 업체들이 절반 이상이고 그 영향이 있다라고 했던 것도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대체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느냐라고 물어보면 검토 지연이나 뭐 사업에 조금 일정 부분 방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답변들이 좀 있었고요. 이제 FDA는 이거 관련해서 이제 AI를 전면으로 배포해서 심사 효율을 개선을 시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는데요. 뭐 지금 실질적인 영향은 일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영향을 미칠까라고 보면 BR과 DR이 있습니다. BR은 세포 유전자 백신을 이제 허가 승인을 해주는 곳이고 DR은 저분자 항체 RNA 쪽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파라사이드라는 이분이 이제 그 승인이 되면서 이분이 임명이 되면서 그 XBI, 그 미국의 바이오텍 ETF가 전체가 한 7%가 급락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이제 그동안에 그 블로거에 올렸던 것들, 요런 걸 보면, 이게 승인을 잘 안 내주고 까다롭게 보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일부 이제 주가가 빠졌는데요. 카티나 유전자 쪽, 이쪽은 좀 더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이 그동안 팟캐스트나 뭐 옛날 이제 트위터 X 블로그에 했던 얘기라서 실제 이걸 FDA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얘기했던 그동안의 이제 얘기들의 이 파라사이드의 이제 그 얘기에 의하면 뭐 카티나 유전자는 좀 꼼꼼히 봐야 돼. 뭐 희귀질환은 보다 유연한 걸 지지해. 이런 것들 이제 입장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할지는 뭐 향후 한 수개월 정도에 걸쳐서 저희가 확인이 되겠지만 그동안의 이분의 개인적인 의견에 의하면 이런 그 유전자 치료제를 흔한 질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런 대중적으로 처방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엄격하게 안정성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FDA 실제 입장인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 국내 지금 신약들 중에서 FDA 승인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은 이제 요렇게 단기 한 3에서 4년 내에는 요런 업체들이 있고요. 그 올해는 이제 유한양행에 이미 승인받았지만 이제 병용으로 SC 제형 리브리반트 요거 승인이 예정되어 있는 유한이나 알테오제네 같은 경우는 제형 변경 위주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일 그 머크에서 제가 그
보고서 쓴 거에서도 머크가 컨퍼런스에서 이 SC 제형에 대해서 푸드파 일정, 이 승인 예정 일정이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크게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진 않고 HLB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그 파라사이드 이전에 그 FDA 국장 이전에 뭐 그 허가 보안 요청 서류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 보안 요구 서한을 얼만큼 잘 갖춰서 다시 제출했느냐 요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이제 27년, 28년에는 이제 유전자 치료제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요런 거는 이 파라사이드의 입장이 이제 그간에 변동이 있을지에 따라서 좀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볼지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향후 수개월 내에 좀 관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단기는 영향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약가 인하입니다. 그래서 관세나 뭐 FDA 인력 변화도 결국은 이제 지켜보자. 이미 투자 심리에 영향 반영이 되었다. 이런 거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약가 인하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빅파마의 수익성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글로벌 헬스케어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약가 인하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약가 인하를 또 이렇게 얘기를 꺼낼까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결국 무역 적자 그리고 연방 지출 확대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에 그 의약품이 두 개 다 걸쳐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무역 적자에는 의약품 무역 적자가 같이 있고 연방 지출에는 헬스케어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헬스케어이고요. 지금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가 하나둘씩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수정하지 않으면, 지금 변경하지 않으면 고령화는 계속 될 테니까 이 부담이 가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가 인하는 단순히 뭐 그냥 꺼내들거나 뭐 이런 빅파마들 협박용이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이제 곧 뭔가 수정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정책인데요. 최애국, MFN, Most Favored Nation, 그다음에 IRA, 그 인플레이션 액트, 요거 두 개이고요. 최애국 약가 개혁, MFN은 트럼프의 캐릭터를 갖고 있는 약가 개혁이고, IRA 약가 인하는 바이든의 캐릭터를 갖고 있는 약가 인하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이든 때에 했던 약가 인하도 크게 아직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약가 인하가 되고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가 추진하고자 하는 약가 개혁은 또 그거대로 하는 요거 두 가지가 큰 줄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공보험하고 사보험 지금 이제 이 두 가지는 대부분 이제 공보험의 타겟입니다. 그래서 공보험과 사보험의 그 가입자 수 비중을 살펴보면 한 6대4, 7대3으로 이제 공보험이 좀 더 작죠. 사보험 시장이 더 크고. 그래서 공보험을 지금 타겟하고 있는 겁니다. 이 트럼프의 최애국 약가 개혁, MFN의 약가 개혁은 어떤 건지 좀 살펴보면요. 사보험하고 공보험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공보험 내에서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두 개로 나눠지는데 메디케어에 있는 파트 B 주사제 쪽에 외래에 있는 주사제에 트럼프 1기 때 약가 인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약가 인하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소득 수준이 유사한 뭐 유럽의 어떤 국가하고 미국의 약가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 소득 수준이 비슷한 국가의 낮은 약가와 연동시키겠다라는 제도이잖아요. 그래서 이 1기 때는 그렇게 그 범위가 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보험 중에서도 메디케어 그 안에서도 파트 B였으니까요. 근데 지금 들고 오는 거는 트럼프 2기 때의 MFN 약가는 두 개 답니다. 메디케어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 이고요. 그리고 1기 때는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 임기 말에 추진했던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사법부의 저지,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이게 이제 무산이 됐고요. 바이든 때 이제 취소를 했고 그런데 지금은 행정 초기부터 얘기를 꺼내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도 트럼프 행정부의 편이고 뭐 이 범위도 좀 더 공격적으로 확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계 내에 계신 분들은 사실 이게 이제 가장 큰 숙제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가적인 측면, 센티멘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은 됐다고 보지만 펀더멘털 그리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에 시차를 두고 서서히 올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 약가가 20% 인하가 될 경우에는 전체 평균의 영업이익 15%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향후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빅파마들은 지금 사보험에 노출되어 있는 매출 비중은 한 50% 내외, 그리고 공보험은 한 35% 정도 됩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공보험도 사실 적진 않아요. 35%면. 그런데 그 사보험으로 이게 시차를 두고 약가 인하가 연쇄적으로 가격 하향 압박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 때문에 이제 많이들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좀 구체적인 얘기라서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요. 340B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메디케어 파트 D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큰 약물 프로그램인데 최근에 이게 좀 늘어나고 있어서 그럼 340B를 좀 축소해 달라라는 것도 지금 빅파마와 이제 트럼프 행정부 간에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센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MFN 그 최고 약가 개혁의 발표가 되고 나서는 오히려 빅파마들은 주가가 좀 올랐고 PBM 그 중간의 유통사들은 주가가 빠졌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미 이제 최악의 경우를 이미 시나리오로 산정했는데 실제 행정명령 나온 거 보니까 어느 정도 빅파마들한테 자율적으로 그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30일의 시간을 줬던 것도 있고 기자회견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PBM을 더 타겟을 했던 것도 있고요. 또 해외 약가 인상을 유도를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 미국만 비싸게 약값을 파느냐.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이 우리가 약값을 올리는 거는 이제 R&D 때문에 R&D에 투자하는 것 때문에 약값을 비싸게 파는 건데 이 R&D 투자를 다 미국 쪽에 전가를 시키는 거다라고 하면서 유럽에서 너무 약값을 싸게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 미국에서는 약값이 조금만 줄고 해외는 약값이 이제 좀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상쇄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기대감들 또는 이제 제약사들보다는 PBM 그 중간 유통사들이 타겟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이제 일부 존재하면서 이렇게 주가에 대한 희망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유럽에서 약가를 올리는 거는 결국은 유럽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 국가의 재정 지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쉽진 않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유럽에서 그게 또 예상이 되고요. PBM 개혁은 역사적으로는 쉽진 않았어서 이번에 된다면 정말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런 개혁이 될 건데 이것도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IRA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약가 인하는 비교적 명료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에서 지출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재정 부담이 좀 높은 의약품들 10개 선정해서 1차로는 10개가 정해졌고 약가 인하율도 정해졌고요. 50% 이상 꽤 많이 인하가 됩니다. 이 품목들이 이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적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정해져서 26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2차 협상 약물 대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17개가 공개가 됐고요. 이건 27년부터 적용이 되고 매출 비중도 상당히 차지하는 그 오젬픽, 위고비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차까지 정해졌고 3차에 대한 초안이 공개가 됐는데요. 당시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국내랑 관련된 그 SC 제형이었고요. 이때는 이제 별도의 임상적 혜택이 있으면 이제 협상에서 제외시켜주고 그냥 편의성만 개선시켜주는 거라면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협상을 거쳐서 아마 결정이 될 거고 26년 2월 그러니까 내년 초에 확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초안 발표하고 나서는 그 SC제형 관련된 뭐 다잘렉스, 키트루다, 할로자임, 이걸 보유한 할로자임, BMS, 머크 주가가 좀 빠졌는데 이거는 이제 아직은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3차에서는 그 파트 D에서 B로 또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흐름을 아시겠죠? 점점점 어쨌든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고령화로 인해서 자꾸 약가 인하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IRA로 약가 인하가 되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결국은 이제 시장이 좀 줄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가로축은 이제 출시하고 나서의 시간이고요. 이 세로축은 이제 매출의 크기인데 특허 만료가 보통 이제 15년 정도부터 특허 만료가 되는데 특허 만료 되기 전에 약가 인하가 적용이 된다면 먹을 수 있는 시장의 파이까지 줄기 때문에 이런 빅파마의 수익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향후 정책 일정은 이제 6월 달에 아마 그 30일간의 자유 시간을 줬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목표가 마감이 되고 그럼 이제 자율적으로 약가 인하를 했는지 보고 이게 이제 행정부의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협상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80의 1의 협상 시간이 주어지니까 이제 연말 정도에 다시 뭐 정책을 또 이제 정부에서 협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연말 정도에는 IRA 2차 협상 마감, 그다음에 뭐 가격 발표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월부터 11월까지는 사실은 지금 예고되어 있는 약가 인하에 대한 정책은 없는데 아마 중간중간 뭐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부와의 협상으로 인해서 좀 더 제약사 우호적으로 협상력을 끌어낸다든지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 센티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그 섹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우호적인 인물이 필요한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아직 그렇게 기대할 만한 인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비베익 라마스와미 이분 이제 로이반트 CEO였는데요. 이분이 그 규제 완화를 주도했던 인물이지만 이제 물러났고 사임을 했고 지금 남은 인물들은 이제 케네디 주니어 그 라인. 그래서 반기득권, 반제약사, 그러니까 비판했던 인물들, 제약사를 비판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회의적인 성향의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초기에 상반기 때 많은 그런 정책적인 압박으로 이미 좀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과연 그럼 어떤 영향을 줄 건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뭔가 좀 다운되는 얘기들, 정책적인 압박을 주는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섹터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의외로 그 사이 그 기회를 또 포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이미 이제 주가에 반영됐다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 기억하시면 일단 그 행정명령 약가 인하 나오고 나서 좀 주가 반등했던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빅파마들이 그 지난 3년간 R&D에 투자를 확대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특허 절벽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IRA 약가 인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뭔가의 모멘텀을 더 줄 수 있는 그 신약 모멘텀이 있는 품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싸게 그러니까 기다릴수록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R&D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트럼프의 기자회견에서도 빅파마의 수익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했으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그래도 R&D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 타이밍에 이렇게 지적을 받았으니 회계상 이익을 그러니까 굳이 엄청 많이 이익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물론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지만 정부에서 봤을 때는 자꾸 이익을 이제 많이 냈을 때는 또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어차피 R&D 투자해야 되는 타이밍이면 R&D에 더 투자를 하는 시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의 희석 효과를 노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작은 바이오텍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파마들은 기술 도입이 더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M&A가 제가 3월 달에 썼을 때는 M&A보다는 기술 도입이 증가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M&A도 지금은 이제 파산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이제 많이 투자를 할까라고 보면 IRA로 인해서는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 선호할 수가 있고요. 혹은 넥스트 인 클래스 후발주자들, 혹은 흡수율이나 장기 지속형 병용 이런 전략을 추구하는 회사들을 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약가이나 IRA에 의해서 약가이나를 했을 때는 퍼스트 인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게 혁신적인 신약이기 때문에 물론 좋지만 그 시장에도 스터디를 시켜야 되고 병원도 다시 이제 학회를 통해서 이 약이 이제 어떻게 좋은지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고 의사들이 또 채용하는 이 약을 선택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뒷심을 주로 발휘합니다. 근데 뒷심에서 약가 인하가 될 수 있잖아요. 반면에 넥스트 인 클래스 이런 후발주자나 베스트 인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스터디가 됐기 때문에 업테이크 그 시장에서 채용하는 속도가 그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수익성에는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또는 흡수율 개선,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형 변경들, 이거는 이제 D&D 파마텍의 미국 파트너사 메세라의 IR 자료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메세라가 얘기하는 거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형 변경을 통해서 흡수율을 더 개선시켰으니까 그 원료를 92%나 개선을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세에 있어서도 덜 관세를 매기게 되고, 이 마진 측면에서도 더 마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여기서는 이익을 축소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빅파마들이 마진을 또 더 확보하려고 하느냐라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물론 이제 R&D를 투자를 더 많이 하려면 마진을 당연히 이제 더 확보를 해야 R&D 투자를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병용을 했을 때의 효과가 더 좋으면 새로운 약으로 간주가 될 수 있어서 약가 협상 시점에서 지연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단일제가 같은 국가에 다른 국가에 있었을 때 유럽에도 이 용량의 같은 약, 미국에도 이 용량의 같은 약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약가가 더 낮은 국가랑 연동될 수 있는데 병용을 했을 때는 또 용량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이제 우회가 될 수 있어서 그 약가 인하를 피해갈 수 있는 이 병용요법도 더 이제 찾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빅파마들은 이제 불확실성이 있어서 리스크가 낮은 후기 단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임상 데이터가 있으면 좀 더 지금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딜 나온 회사들은 임상 단계에 있는 회사들도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도 지금 기술 이전이 점점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미국에서는 그 예전만큼 혁신 신약이 많이 없는 것 같다. 대신 아시아 지역에 혁신 신약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확실히 이제 중국 내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수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 서구권에서 봤을 때 아시아에 더 관심을 많이 끌게 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3월에 썼던 자료인데요. 특히 이 기술 이전을 보시면 이게 건수인데 2020년도만 하더라도 한국이 전체 기술 이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 중국이 한 6.5%였는데 불과 4, 5년 만에 중국이 유럽을 꺾고 21%가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있었고 기술 거래가 활발해졌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화이자의 CEO나 미국 바이오 협회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미국 바이오텍의 우수성이 여태까지는 있지만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은 5년 내에는 이대로 가다간 전체 신약의 75%가 중국에서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파이프라인 수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신약은 시간의 싸움인데 굉장히 이제 중국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거죠. 기술 이전 금액도 또 커지고 있고요. 트렌드도 많이 주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 23년에는 항체 쪽에서는 ADC가 기술 이전이 더 많이 됐는데 작년에는 이중항체가 기술 이전이 더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중항체 쪽이
다음 트렌드가 될 수 있겠네라고 어느 정도는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중항체가 이제 딜 트렌드를 이제 끌고 가는 것처럼 이런 것들 이제 중국에서도 먼저 이제 트렌드가 보인다라는 거고요. 계약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계약금은 저는 결국 협상력이라고 보는데 중국이 이제는 싸진 않습니다. 그 사가지고 오는 기술 도입하는데 싸진 않다는 거. 그게 오히려 한국에는 좀 반사수혜라고까지는 보긴 그렇지만 어쨌든 기술 이전에 있어서 한국이 더 좋은 약을 가성비 있게 싸게 파는 그러니까 그런 딜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 가성비 전략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올해 기술 이전 건수와 금액 추이 보시면 5월까지 봤을 때 벌써 보시면 네 지금 6빌리언이니까 작년 연간 기술 이전 합산을 넘었거든요. 그리고 아직 상반기밖에 안 됐는데 23년 연간 그리고 22년 연간까지 네,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게 매년 제가 그 기술 이전 트래킹을 하는데 이렇게 5개 중에 연달아서 4개가 빅파마인 적도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 자료 쓰고 나서 나이백 회사가 또 기술 이전을 했지만 요렇게 훌륭한 점점 더 우리나라의 기술이 이제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브섹터별 누적 수익률도 24년부터 보면 바이오텍 1과 2, 1은 이제 이 주석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알테오젠, ABL, 이가캠, 바이오텍 2는 이제 세컨티어 업체들 주가 수익률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바이오텍 2의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 빅파마랑 기술 이전의 가능성을 더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원 업체들은 이미 좀 잘하고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간상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10년간의 기술 이전에 대한 중간 점검입니다. 이상으로 가면 당연히 기술 이전 계약금이나 총 금액도 크고 요것들은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누가 우리나라의 기술을 많이 사갔는지 그리고 누가 제일 많이 팔았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이후에 이제 ABL이 하나 더 추가가 됐고 나이백도 추가가 됐고 여기 이제 GSK도 추가가 되는 거죠. 요거는 제가 3월 달에 썼던 자료인데 그래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넣어봤습니다. 과연 기술 이전을 했을 때의 시가총액을 얼만큼 봐야 되는가인데요. 실은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정확하게 또 따져보려면 RMPB라고 해서 그 위험 리스크 어저스티브,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 확률, 신약의 성공 확률이 있다 보니까 그걸 적용한 MPB, 내재 가치 이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러닝 로열티를 충분히 본 사례가 없어서 그리고 샘플 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바이오텍들을 제가 한번 보니까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라는 거를 이번에 이제 자료를 썼는데요. 참고로 샘플 수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없는데 기술만 가지고 순수히 기술 이전을 했을 때 이 업체의 기업 가치가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려다 보니까 기업 수가 많지는 않았다는 점 참고로 보시고 시가총액 평균 한 1년치 이렇게 전후로 봤더니 공통된 특징은 한 번도 기술 이전을 안 하다가 한 번 빅파마한테 대규모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약 1조 원 내외 그리고 2번 이상 빅파마한테 기술 이전을 했을 때에는 3조에서 4조, 요즘은 이제 한 5조까지 되는 것 같아요. 3에서 5조 정도. 그리고 그 과도기, 그러니까 한 번 했으니까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과도기에는 약 2조 원 정도의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릭스가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빅파마한테 기술 이전하고 나서 이제 1조 원 내외, 그리고 ABL 바이오 이제 두 개 이상 하고 나서 이제 3조 원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투자하실 때는 이제 누가 여기로 가는지 또 여기로 가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선은 이제 요거는 네, 시간이 좀 지나서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양당 다 이 헬스케어가 미래의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이 육성의 한 뜻에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기업은 지금 탑픽은 이제 유한,
차선호주로 녹십자, 바이오텍에서는 지아이노베이션 가장 선호하고 D&D 파마텍, 인투셀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한미약품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기업 가치가 이제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고 6월 달에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되는 임상들 그리고 하반기 때 종료되는 임상 지금 GLP-1 비만 치료제 우리 국내에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이제 출시가 되면 또 평택 공장이 돌아가요. 그래서 원가율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신제품의 추가적인 그런 모멘텀도 발생을 하고 연말에는 그 머크한테 기술 이전했던 메시 2비상 데이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멘텀이 좀 여러 개 있다, 포진되어 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구제형 요거는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준비가 되면 공개가 될 것 같아요. 녹십자는 좀 올해 YTD로 이제 한 30% 많이 빠졌죠. 하지만 이제 이 신제품의 모멘텀 알리글로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이 좀 잘 나오면 또 다시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희귀질환 치료제 산필리포 요거 사실 시장에서 크게 기대하고 있진 않은 건데 헌터 증후군보다는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희귀질환이라서 좀 빠른 승인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좀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아이노베이션은 이제 항암제가 기술 이전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되면 이게 면역 항암제로는 처음으로 기술 이전을 하는 거고 글로벌 업계에서도 PD-1 이후에 넥스트 PD-1이 지금 딱히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면역 항암제 기술 거래가 그렇게 막 활발한 상황은 아닌데 혹시 된다면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된다면 아주 기대감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제가 그 전에 발간했던 프리미엄 바이오톡스에 그 BD 미팅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암종별로 그 기술 이전을 하려는 전략을 이제 담아놨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 암종별로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한번 기술 이전하고 나면 또 다른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D 파마텍은 6월경에 그 이제 머지 않았는데요. 그 메시 치료제에 대한 이상 결과 확인이 될 수 있고 이 예상 데이터에 따라서 또 기술 이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IR 자료에 의하면 또 연말에 기술 이전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요. 6월 달에 데이터 모멘텀, 그리고 연말에 기술 이전 모멘텀, 그리고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 경구 플랫폼 요것도 4분기 정도에 또 데이터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또 6월 모멘텀과 4분기에 모멘텀이 좀 다수 몰려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제가 참고로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사실 메시 외에도 경구용 플랫폼이나 뭐 이런 것들의 추가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추가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얹어서 계산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그 not rated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투셀 너무 많이 올랐죠. 그 ADC 하는 회사이고 제가 사실 이제 상장 전에 이거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해서 썼는데 쓰고 나서 가치가 워낙 낮게 올라왔다 보니까 2,500억의 예상 시총으로 올라왔다 보니까 단숨에 또 올라왔는데요. 그 보호 예수가 이제 1개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개월의 그 보호 예수 해제가 돼서 오버행에 대한 물량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또 다시 기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굉장히 탄탄한 인력을 구성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ADC는 임상으로 들어가서 임상 데이터에 따라서 또 기업 가치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때 일상 들어가고 또 연내 글로벌 임상 들어가서 이제 휴먼 데이터로 이제 이 플랫폼이 검증이 되면 기술 이전을 지금 이미 몇 가지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기술 이전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작성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좋아서 IPO 종목도 같이 넣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섹터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그 제약바이오 자체가 그렇게 르네상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관세, 뭐 FDA 인력 변화, 뭐 약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이 있고, 특히나 글로벌하게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그런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정책적으로 물론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의 또 아시아 헬스케어의 부상이 있고 뜨고 있고, 그 빅파마들도 R&D에 대해서 더 이상 투자를 늦출 수 없기 때문에 R&D가 확대됨에 따라서 그 또 R&D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좋은 종목들을 좀 골라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키움증권 제약바이오 담당 허혜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